도점아, 아니 이년이 쏘에 빠져 되졌나? 도점아, 오늘이 덕산 장날인 줄 뻔히 알면서 늑장을 부려? 후두둑 눈물이 쏟아진다. 세상에, 개돼지도 아닌 년놈들이 대낮에 산속에서 붙어먹어? 응? 인연 죽어봐라. 인삼 넣어 닭꿈에 먹였더니 내년이 처먹어? 조망만 하던 못난 곰보년이 이젠 살살 암내를 피워. 홍천댁이 더 극성스럽게 도점의 일거일동을 달달 볶는 이유를 그녀는 알지 못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김지연 작가님의 산가시네 준비했습니다. 작가님의 등단 50주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단편 선집 산가시네의 표제작인데요. 자연이 주는 관대함과 편안함, 더불어 첩첩 산속 움막에서 활달하고 어여쁘기만 했던 또점이 오늘은 그녀를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산가시네, 김지연. 또점은 방망이질을 하려다 말고 고개를 들며 울먹한 표정이 된다. 이사한 저 산에서 거의 매일 울어대는 소쩍새나 뻐꾸기의 울음 등이 요즘 들어 그녀에겐 콧속이 알랄거리는 아픔으로만 울려드는 것이다. 굵은 눈물 방울이 후두둑 쏟아져 내림을 닦을 염도 않고 그녀는 다시 방망이를 집어든다. 힘에 겨운 덕호의 커다란 작업복 위에 좀 거센 두들김을 놓는다. 떡 바위 같은 우람한 몸체로 밤마다 그녀를 죽일 듯 괴롭히는 무섭고 역겨운 그의 분풀이쯤으로 또점은 가끔 그의 빨래를 힘껏 짓뭉개는 것이다. 한없이 맑고 차가운 물이 바위와 이끼와 숲을 사이로 넘쳐 흐르는 계곡 양편의 산에서 뻐꾸기 울음과 방망이 소리가 메아리 되어 한참 구성졌다. 다람쥐 한 쌍이 물 곁으로 쪼르르 나오다가 그녀의 억센 방망이질에 화들짝 놀라 달아났다. 또점은 지난 봄에 화전을 버리고 산을 떠난 홀 아버지의 수척한 모습이 떠오름을 애써 지워버리려 했다. 또점을 낳고 일주일도 못 되어 산으로 죽어갔다는 어머니나 겨우 15살의 또점을 유평제 주막집에 득살스런 홍천댁과 덕호에게 팔다시피 맡겨버리고 산을 등진 아버지나 모두가 한결같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그래도 명색이 초막 앞에 차이를 치고 서로 맞절을 나눈 27의 덕호와 성혼을 치루었다는 것으로 그녀의 아버지는 흐뭇해했다. 흰 고무신 한 켤레와 무명 치마 저고리 한 벌을 싸들려 유평제의 외딴 주막집에 시집이랍시고 데려다주곤 얼마간의 돈을 받아 훌훌히 야지로 떠나버린 것이다. 빚덩이를 안고 끼니를 잊지 못하여 불쑥을 쑤어 먹여 길러준 단 한 사람의 혈육인 아버지가 산모퉁이를 돌아 아주 보이지 않았을 때 또점은 터벌썩 주저앉아 소리를 내어 울었다. 뻐꾸기 울음이 뚝 그쳐지고 또점이 슬그머니 방망이를 내렸다. 홍천댁의 요란한 부름이 제 위에서 났기 때문이다. 또점아, 아니 이년이 쏘에 빠져 되졌나? 빨래를 삶아 먹나? 또점아! 짙은 숲에 가려 뚱뚱한 홍천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가랑한 음성은 만산을 흔들듯 우렁찼다. 또점은 왈칵 몸을 사리면서 서둘러 작업복을 헹구어 짠다. 밤 일만 아니면 덕호는 홍천댁보다 그래도 덜 무서운 편이었다. 강원도 홍천이 고향이라는 홍천댁이 어쩌다 지리산 중턱까지 흘러왔는지 꼴짝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으나
아무튼 덕호의 젊은 계모가 되었으며 마침 작년의 산사태로 영감이 급사한 이후 고개마루턱에 덕호와 술청을 낸 것이다. 30호도 못 되는 산속의 화저민들이 덕산 장터라도 다녀오려면 유평제를 넘지 않을 수 없었고 몇백 년 묵었다는 근정자나무 아래의 주막은 그들에게 유일한 쉼터이기도 했다. 게다가 36살의 홍천댁은 비위살도 좋고 얼굴도 제법 반반한 편이라 손님들에겐 인기가 좋았으나 또점에겐 천하의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다. 영양실조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 골대주처럼 작은 키에 그나마 천연두로 빡빡 얽은 얼굴의 또점을 처음 원했던 사람도 홍천댁이었다. 산에서 나고 산에서 자라 땅을 일구고 나무만 베어오던 덕호가 3년 동안의 군대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홍천댁은 또정과의 혼사를 한사코 서둘렀고 내켜하지 않던 덕호는 집요한 홍천댁의 성화에 그저 다소곳했던 것이다. 시집인 주막집에 들어온 날부터 또점은 천한 부엌대기일 뿐이었다. 워낙 어리고 초라한 몸매라 꾸며본들 새댁 맵시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무엇보다도 홍천댁이나 덕호가 또점을 며느리와 아내로 대우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이름을 크게 불렀으며 심한 욕지거리도 서슴지 않았다. 단지 밤에만 덕호와 골방에서 같이 자는 것으로 또점은 혼례를 치루었음을 새삼 느끼곤 했다. 나무함지에 씻은 빨래를 가득 담아 입고 허둥지둥 주막으로 들어서는 또점을 향해 머리를 매만지던 홍천댁의 불같은 호령이 떨어졌다. 쏘에 빠져 돼진 줄 알았구나. 오늘이 덕산 장날인 줄 뻔히 알면서 늑장을 부려? 장꾼 오기 전에 내가 장에 다녀야 한단 말이다. 빨랑 집안 소재를 해놓고 열무 뽑아 김치 담그고 술쌀 내놓았으니까 깨끗이 씻어 고두밥도 쪄놓아라. 내 오기 전에 말짱 끝내라. 또점은 빨래를 널며 홍천댁의 지시를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귀담아 듣고 있었다. 안 들리나? 또점은 깜짝 놀라 몸을 돌리며 예! 소리친다. 헛간 앞에서 고이 춤을 매던 덕호가 콧속을 벌렁하며 빙긋 웃었다. 화사한 차림에 진달래 빛깔의 양산을 받쳐들고 나서는 홍천댁을 또점은 넋이 빠진 듯 훔쳐보고 있었다. 그 옆엔 도무지 아들 같지 않은 건장한 덕호가 남방의 색안경을 끼고 벙글거렸다. 10살 터울인 그들은 의외에도 무척 다정했으며 닷새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장날에는 더불어 외출하여 가설된 천막극장에서 공마단 구경을 즐기다 오기도 했다. 또점은 그들이 제 아래로 아주 사라진 연후에야 쪽마루에 터벌썩 앉는다. 청길 나락으로 가라앉는 기분에 부채질이라도 하듯 오랫동안 멈췄던 뻐꾸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때 묻은 삼배치마를 뒤집어 콧물을 훔치곤 쿨쩍쿨쩍 울었다. 손가락 하나 꼼짝하고 싶지 않았다. 아직 성숙치 못한 몸체 위에 덕호는 새벽녘까지 몇 차례나 짐승처럼 덤볐으며 그나마 동이 트기가 무섭게 그녀는 이를 잡아야 했다. 숨쉴 틈 없이 밀려 닥치는 굳은 일과 홍천댁의 습관화된 고함이 계속되는 낮이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밤이 또점은 지긋지긋 싫었다. 차라리 홍천댁이 걸핏하면 소리치는 쏘에 빠져 대전나처럼 쏘에 풍덩 빠져버리고도 싶었다. 또점은 깨진 거울을 벽에 기대놓곤 엉거주춤 속바지를 꺼집어 내린다. 왼쪽 엉덩이를 바싹 거울 앞에 들이대며 고개를 돌려 눈을 치 떠본다. 왼쪽 볼기짝을 거의 덮다시피 퍼져있는 붉은 반점들 위로 다시 후두둑 눈물이 쏟아진다. 칼이나 손톱으로 자주색 빛깔의 반점을 박박 긁어버리고 싶었다. 그 점으로 인하여
자신의 팔자가 기구하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었다. 사산되었다는 그녀의 형도 볼기짝의 손바닥만한 반점이 도사려 있었으며 그것 때문인지 세상 구경도 못한 채 죽어갔다는 얘기를 아버지가 들려준 적이 있었다. 두 번째 낳은 그녀 역시 저대와 똑같은 점이 있어 이름을 또 점이라 부르고 가슴 졸여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어미가 대신 죽어갔다는 것이었다. 또 점은 아예 엉엉 울어버린다. 성황당 돌무더기에 액을 없애달라며 던진 수천만 개의 돌덩이가 하나도 효험을 보지 못했음이 억울했다. 깨진 거울 안에서 반점은 점점 커져 거울 전면을 덮어 씌울 것마냥 요란스럽게도 보였다. 그러나 마음 같지 않게 반점을 슬슬 쓸어보며 거울을 집어든다. 거울 속엔 또 다른 기막힌 모습이 어루져 있었다. 맑은 큰 눈과 제법 오똑한 콧날이 깊은 마마 자국으로 짜그라져 보이고 눈물로 일그러진 모습은 공마단의 광대와 흡사했으며 못난 짐승에 뒤틀린 얼굴 같았다. 거울을 옹켜잡은 또점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곰보, 곰보. 또점은 거울을 마당에다 곤질러 버린다. 그리곤 벌떡 일어나 두 발로 그것들이 박살이 나게끔 지끈지끈 밟아 뭉갠다. 음력 6월의 긴 해도 첩첩 산골에선 짧았다. 높은 산봉우리에 꼴깍 해가 가리워지면 골짜기는 금방 어스름이 오고 밤이 되는 것이다. 또점은 술청과 부엌 사이를 분주하게 들락거렸다. 말린 산나물과 빗자루와 짐승 가죽 등을 내다 팔고 돌아오는 장꾼들은 의뢰의 주막에서 한숨 돌리고 가기 마련이었다. 대개들 장터에서 이미 거나하게 취해 돌아오지만 그들은 홍천댁을 부르며 다시 찾아드는 것이다. 또점은 연상 제 아래로 눈길을 주었다. 여느 장날 같지 않게 홍천댁과 덕호의 귀가가 늦기 때문이었다. 또점은 마당에 모깃불을 지피고 감자 두어 알을 집어넣는다. 옹달샘 주변에 잔돌을 드러내고 심었던 몇 그루의 모종에서 한 바구니 됨직한 감자를 이날 캔 것이다. 걸음도 놓지 않고 처음 일군 땅인데도 크고 보약해 속이 찬 탐스런 것들을 거두었음에 또점은 행여나 홍천댁의 환한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하여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막걸리 2대를 놓고 늦게까지 기승을 떨던 비약골의 강주 사내들도 돌아가고 앞산 부엉이가 두어 번 울고 난 연후에야 그들은 돌아왔다. 부랴부랴 저녁상을 차려 올리는 또점에게 그들은 꽤나 괴로운 음성으로 그만두라고 했다. 또점은 각방에 그들의 잠자리를 마련하며 이날 캔 감자 얘기를 내일쯤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또점은 늦은 부엌 설거지를 끝내고도 섬돌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개슴츠레한 눈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누워있을 덕호가 싫었다. 아랫목에 묻어둔 항아리에서 술 익는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골방 안이 지옥처럼이나 싫었다. 덕호는 항상 술 취한 듯한 중열된 눈을 하고 있었다. 거의 밤마다 그는 또점을 괴롭혔다. 겁먹은 표정으로 골방 안에 엉거주춤 들어서는 그녀를 보기가 무섭게 낙구채어 옷을 벗기곤 했으며 더러 그녀가 괴로움에 못 이겨 울음이라도 터뜨리면 그는 그녀의 얼근 뺨을 호되게 후려치곤 더욱 심하게 치디기는 것이었다. 또한 발가벗긴 그녀를 일으켜 세워선 갖가지 짐승 흉내와 이상한 자세를 취하게 했다. 파랗게 질려 오소소 떨며 소나기에서 멋대로 움직여지는 또점을 덕호는 덜어 귀엽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또점은 이 모든 애군이 엉덩이에 찰거머리처럼 붙은 반점 때문이라고 입술을 물며 체념하곤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속은 더욱 괴괴로워지고 골짜기의 물소리만 점점 유난해졌다.
또점은 저려드는 다리를 주먹으로 치면서 여전히 버티고 앉아 있었다. 새벽까지라도 차라리 솜돌 위에 앉아 지새고 싶었다. 또점은 덕호가 밤하다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것은 아마 뱀 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뱀을 무척 좋아했다. 나무를 한 짐 가득 지고 산을 타다가도 독사나 구렁이가 눈에 띄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 낫으로 찢거나 돌멩이를 던져 기어이 잡아서는 치렁치렁 들고 들어오며 히히덕거리곤 했다. 뱀의 아가리에 삼배를 물려 독과 이빨을 빼고 껍질을 벗겨 통째로 구워 먹는 그를 또점은 그저 넋없이 바라보곤 했다. 독사보다 큰 구렁이를 사로잡으면 빈 항아리에 산채로 집어넣고 소주를 두어 대 부어서 처마 밑에 묻어두기도 한다. 2, 3년 후에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보면 벨벨 또아리를 치고 작은 눈을 빛내며 여지껏 살아있거나 아니면 술에 푹 절어들어 노리장한 뱀주가 되어 있어 만병통치약으로 장터에서 높은 값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뒷란의 처마 밑에는 3년 전에 묻었다는 구렁이 항아리와 두어 달 전에 묻은 독사 항아리 2개가 나란히 묻혀 있었다. 언젠가 독사를 구워서 먹던 덕호를 향해 홍천댁이 "2점이년 좋겠구나" 하며 빈정거리듯 흘리는 얘기를 그녀는 떠올렸다. 그땐 도무지 알 수 없는 얘기였지만 지금은 어슴풀에 짐작이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좋은지는 또점은 아직 이해를 하지 못했다. 또점은 계속하여 하품을 켜며 주리를 틀었다. 온몸의 뼈마디가 쏙쏙 아리고 걷잡을 새 없이 밀려드는 졸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베길 수가 없었다. 어차피 당할 일은 당해버리고 어서 자고만 싶었다. 그녀는 살그머니 골방문을 밀고 들어섰다. 술 익는 냄새가 왈칵 반겼으나 희한하게도 덕호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또점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 있음을 내쉬었다. 석유 불빛에 덕호의 검은 얼굴이 번들번들한 윤기를 머금고 있었다. 몇 감고 난 직후에 매끈한 얼굴이었다. 또점은 홍천댁의 얼굴과 머리칼도 간 몇 감고 난 후의 모습이었음을 상기한다. 장애가 떠오는 길에 집 주변의 계곡에서 멱을 감았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해본다. 어쨌거나 또점은 일찌감치 곤히 잠들어준 홍천댁과 남편이 고맙기만 했다. 뒷산에서 부엉이가 또 한 번 길게 울었다. 만산중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어 아름다웠다. 고개턱에 오르는 길섭이나 산속 어느 곳 할 것 없이 보라색과 흰색의 산국화로 칠펀했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맑으며 골짜물은 선명하여 차가운 느낌을 더했다. 더욱이 마른 잎과 짙은 국화 내음새를 뿌려주는 선들한 바람이 명치 끝을 알싸하게 만들어주는 가을을 또점은 망나니처럼 좋아했다. 고된 일상 속에서 또점은 이즈음 괜히 슬퍼지고 괜히 환희에 젖어 혼자 방글거리기를 잘했다. 산중 기물인 머루다래가 풍성하고 숲을 위에 철썩 떨어지는 돌감 홍시와 알밤, 송이버섯 등의 귀물을 얻는 기쁨보다 그녀는 그저 막연히 좋았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그녀의 몸에도 변화가 생겼다. 젖가슴이 점점 소릇해지고 허벅지와 엉덩이에 살이 오르는가 하면 첫 초경이 있었다. 마침 덕호와의 접교 후에 내비진 것이라 그녀는 공포에 질려 부르르 떨며 울었다. 지금껏 누구도 그녀에게 여자면 의뢰이 갖춰지기 마련인 생리라는 것을 일러준 적이 없었다. 아랫배와 허리에 생겨지는 미미한 통증과 물컹물컹 흐르는 아래를 마른 걸레로 받친 채 그녀는 그만 소리내어 울어버렸다. 덕호는 빙글빙글 웃으며 "쟤까지 것도 여자라고 채" 하며
밖을 나가버리고 대신 홍천댁이 헐어진 무명옷 몇 조각을 던져주며 끈을 메어 가랑이에 차라고 했다. 하늘이 새하얘지는 불안감으로 이젠 죽는 것일게라고 절망했던 또점은 의아한 낯빛으로 아래를 가끔 쓸어보곤 했다. 그것은 한 닷새가 지나자 씻은 듯 없어지고 다음 달 그 즈음에 다시 내비치곤 하여 성황신이 부리는 조하겠거니 생각하게 되었다. 또점은 날이 지날수록 더욱 여자다워져 갔다. 키도 부쩍 커지고 얼거서 흉했던 얼굴에 홍조와 살이 올라 밉잖게 피어났다. 윤이 흐르는 머리채와 동그란 어깨 등을 덕호와 홍천댁이 새삼스럽게 휩떠보기도 했다. 저년이 산삼을 삶아먹나? 아름식을 혼자 다 처먹나? 매일 살이 피둥피둥 쪄가니. 또점은 그저 죄스러운 마음뿐이었다. 점점 커지는 젖가슴이나 다리와 팔뚝에 포동포동 살이 오르는 것이 기쁨이지 못했다. 산삼이나 아름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지만 왠지 민망스럽기만 했다. 홍천댁과 덕호가 마루나 술청에 나와 앉았을 때면 그녀는 그들 앞에서 절구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유난히도 그녀의 엉덩이나 가슴 부분을 흘끔거리는 덕호의 눈빛도 싫었지만 싸늘한 뱁새 눈으로 못마땅하게 흘겨보는 홍천댁의 시선은 더욱 받기가 어려웠다. 며칠 전부터 홍천댁은 정직간에 나와 또점의 먹음새를 살피며 간섭하기 시작했다.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된장국에 밥을 먹는데도 밥숟갈이 너무 크다는 둥, 불을 지펴 넣을 때도 그렇게 퍼질고 앉으니까 엉덩짝이 커진다는 둥, 자잘스런 일에까지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다. 홍천댁이 더 극성스럽게 또점의 일거일동을 달달 볶는 이유를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반면 홍천댁은 의붓아들인 덕호만은 요즘 들어 더욱 끔찍이 위했다. 오가리에 닭과 인삼을 넣어 고음해 주는가 하면 뒤란에 3년 묵었다는 뱀줄을 손수 떠서 덕호에게 권하기도 했다. 또점은 홍천댁의 호의를 기쁜 듯 받아들이는 덕호가 딱해 보였다. 키와 몸이 장대하고 힘이 세기로 이름난 그가 도무지 아픈 기색도 없으면서 행여나 힘이 넘쳐 밤마다 심하게 들볶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였다. 그러나 그것은 또점의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초저녁에만 홍천댁의 방에서 머물던 덕호가 아예 그곳에서 밤을 지새기 시작한 때문이었다. 또점은 기쁘기 한량없었지만 조금도 밖으로 내색하지는 않았다. 덕호로부터 여한 불호령이 내려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며칠 밤을 편안히 지낼 수 있었다. 두 팔과 다리를 길게 뻗고 흐뭇한 심정으로 또점은 그들 의붓 모자를 생각해 보기도 한다. 친혈육은 아니지만 서로 끔찍이들 위하고 아끼는 것이라고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섬돌 아래의 귀뚜라미 소리가 요란스럽고 열사흘 달빛이 초저녁부터 맑게 내리는 스산한 밤이었다. 보름남짓 안방에서 자던 덕호가 갑자기 골방으로 찾아들었다. 화다닥 놀라 일어나는 또점 옆에 방바닥에 그는 벌렁 들어누웠다. 그리곤 어서 이불을 펴라고 했다. 또점은 엉거주춤 일어나 고리짝 위에 얹혀진 이불을 내리며 습관화된 긴장감에 서서히 몰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또점아! 안방에서 악을 쓰는 듯한 홍천댁에 환한 부름이 있었다. 또점은 부랴부랴 안방으로 건너갔다. 홍천댁은 속적삼과 얇은 인조견 바지만을 입고 두꺼운 요판 위에 누워 있었다. 오늘 저녁은 내 팔과 다리를 좀 주물러라. 또점은 다소곳이 꿇어앉아 홍천댁의 팔과 허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36살 홍천댁의 몸은 아직 탄력이 가시지 않아 팽팽했다. 또점은 힘주어 꾹 누르거나 손가락으로 짚지 않고 정성껏 만졌지만 홍천댁은 연상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꽤나 오랜 시간을 주물렀어도 홍천댁은 이쪽 저편으로 뒤쳐눕기만 할 뿐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다. 그때 방문이 덜컥 열리며 내이 바람에 덕호가 들어섰다. 도점에 팔을 낚아채어 방문 쪽으로 떠다밀며 내가 할 테니 가서 자라고 했다. 도점은 멍청이 선 채 그들을 내려다보곤 어떻게도 못하고 있었다. 가서 자빠져 자라면 자. 홍천댁이 눈을 흡뜨며 고함을 질렀다. 도점은 가만히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일들 뿐이었다. 홍천댁은 어찌해서 매양 자기를 원수처럼 다루는지 알 수가 없었다. 싸늘한 밤 공기와 달빛이 좋았다. 슬픔과 외로움이 산더미 마냥 가슴에 밀려들며 콧속이 찡해졌다. 아버지와 땅을 일구고 다시 살고 싶었다. 조와 감자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이었어도 그땐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하지 않았던가. 봄이면 산나물과 진달래를 꺾고 여름이면 산딸기, 가을이면 머루 달에 송이를 따러 온통 산에서 뒹굴며 깔깔거리지 않았던가. 온갖 짐승과 새들이 득실거렸어도 그녀의 흉한 얼굴이나 반점을 탓하거나 비웃지 않았다. 산꽃과 산새들과 산과일 속에서 그녀는 불행을 몰랐다. 첩첩 산속 음악에서 활달하고 어여쁘기만 했던 것이다. 도점은 사람들이 무섭고 싫었다. 술청에 드나드는 남정네와 고개를 넘나드는 사람들과 홍천댁과 덕호가 무섭고 역겨웠다. 산이 지척에 있어도 집안일에 몰려 오르지 못했다. 관대함과 자애로움과 지묵으로 깊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살지 않은 산속으로 다시 깊숙이 파묻히고 싶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며 그렇게 혼자 살고 싶었다. 안방에는 곧장 불이 꺼지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도점은 다리를 끌듯 골방으로 향하며 긴 한숨을 뿜어낸다. 사흘을 계속하여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나흘째엔 맑게 개었다. 뒤란의 감나무에 매달렸던 빨간 홍시들이 잎들과 더불어 철썩철썩 땅에 떨어지고 옹달샘 주변엔 탐스런 알밤들이 굴러 있었다. 하늘은 더욱 청명해지고 비에 씻긴 단풍들은 지극히 선명했지만 골짜물은 맑은 비로 흐려져 있었다. 도점은 절구의 보리쌀을 희게 닦으며 몇 번이나 벼르던 산을 이날은 기어이 다녀오리라 생각한다. 송이를 캐기에 알맞은 날이었던 것이다. 바구니를 챙기는 도점의 엉덩개를 흘끔흘끔 살피며 덕호도 지게를 찾아 어깨에 지고 있었다. 남들처럼 화전을 일구거나 짐승을 잡는 일도 없이 가끔 나무만 해오던 그도 오랜만에 산에 오를 모양이었다. 도점은 잽싸게 산을 탔다. 산에서 태어나 산에서 자란 그녀는 산이 조금도 두렵지 아니했다. 다람쥐처럼 뱅글뱅글 돌아보기도 하고 미친 듯 깔깔거려 웃어보기도 했다. 낙엽이 지부히 쌓인 곳에서는 터벌썩 주저앉아 두 다리를 구르며 도리질도 해보고 뒹굴어도 보았다. 절실히 원하던 혼자의 시간이자 그리운 산속이었다. 그녀는 흡사 고향이나 친정에 돌아온 새댁 마냥 깊은 숲속에서 즐거워했다. 송이는 생각처럼 많지 않았다. 노송 아래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더듬어 따버렸고 어쩌다 썩은 솔잎 속에 한두 송이 솟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수십 그루의 소나무 아래를 두더지처럼 파헤쳤으나 열 송이도 캐지 못했다.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해가 설핏하기 전에 돌아가서 닦아놓은 보리쌀을 끓이고 저녁을 지어야 했기 때문이다. 별스런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고 덕호가 슬그머니 나타났다. 그는 나무 한 가지 얹혀져 있지 않은 빈 지게를 여전히 메고
벙글거리며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낙엽이 겹겹이 쌓인 움퍽진 곳에 그녀를 쓰러뜨리곤 속옷을 벗겼다. 제법 살이 올라 포동포동해진 그녀의 몸매를 음미하듯 쓸어보던 그는 왈칵 덮쳐들며 헐떡거렸다. 홍천댁과 한방에서 같이 기거를 하면서부터 덕호는 틈틈이 그녀를 노렸다. 홍천댁이 마실에 잠깐 내려간 사이거나 술청에서 손님들과 대적하고 있을 때면 도둑고양이 마냥 또점에게 덤벼들곤 했다. 골짜기에 빨래라도 가는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뒤따라와 또점을 놀라게 했다. 또점은 온 매무새를 고치며 벌떡 일어나 바구니를 찾았다. 덕호는 그녀에게 야릇한 자세를 취하게 하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어느덧 해가 설빛에 있었던 것이다. 또점은 구르듯이 산을 타고 내렸다. 홍천댁의 무서운 얼굴이 확대되어 떠오르고 가슴이 떨려왔다. 아니, 인연이? 아니나 다를까. 홍천댁은 마루에 옹골지게 도사려 앉아 있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쩔쩔매며 들어서는 또점의 몸을 핥듯이 훑어보았다. 다시 그녀를 불러 마루에 앉히곤 머리에 꽂힌 비녀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다. 또점은 재빨리 머리를 만져보았다. 시집올 때 홍천댁이 사준 검은 뿔비녀가 없어지고 따진 머리채가 마냥 흘러져 있었다. 인연이 어떻게 된 거야? 대낮에 나간 년이 이제껏 뭘 하다 왔기에 비녀까지 잊어먹고 더구나 머리에 붙은 저 검부레기는? 아니, 인연이? 바른대로 말해. 실토하지 않으면 내가 죽여놓을 테다. 산에서 뭘 했냐? 뭐야? 똑똑히 말해. 덕호가 산에 왔더냐? 예. 아니, 그래. 덕호를 만나 산에서 했냐? 고개를 떨구는 또점을 내려다보며 홍천댁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전신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미친 듯 또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마루에 냅다 쳤다. 이년아, 왜 대답을 못해? 내가 오늘 네 년을 찌겨놓을 끼다. 세상에, 개돼지도 아닌 년놈들이 대낮에 산속에서 붙어먹어? 응? 이년 죽어봐라. 인삼 넣어 닭꼬매 먹였더니 내년이 처먹어? 조망만 하던 못난 곰보년이 이젠 살살 암내를 피워. 응? 이년은 내가 오늘 내년 가랭이를 쫙 찢어놓을 끼다 이년. 홍천댁은 펄쩍펄쩍 뛰며 또점을 핥히고 짓밟으며 닥치는 대로 주먹질을 했다. 또점은 눈앞이 캄캄해짐을 느끼면서 그저 잘못했다고 빌었다. 그러나 그녀는 비녀를 잃어버린 일 외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했다. 마실 무당 할머니가 신랑 각시가 되면 그렇게들 상하는 것이라고 일러준 적이 있었다. 마침 지리산 등산객 너댓 명이 술청에 드는 모양이었다. 홍천댁은 또점의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모지락스럽게 낚아채곤 일어서 나갔다. 또점은 코피와 눈물이 범벅된 얼굴을 부스스 들고 일어났다. 뽑혀진 한 줌의 머리칼이 마루에 흩어져 내림을 끌어모으며 이 모든 애군이 엉덩이의 반점과 딜한 처막 끝에 묻은 뱀 항아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결리는 허리를 간신히 가누며 또점은 밥솥에 보리쌀을 안치곤 불을 지폈다. 해가 꼴깍 넘어간 연후에야 마른 솔가지 몇 가지를 지고 덕호가 들어섰다. 방 안에서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무릎을 세우고 앉아있던 홍천댁이 방문을 쾅 닫아버렸다. 벙글거리던 덕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이마에 힘줄이 튀어나왔다. 덕호는 성큼성큼 정직간으로 들어서며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는 또점에게 뿔비녀를 던져주었다. 또점은 그것을 얼른 집어 머리에 꽂았다. 덕호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얼마 동안 작은 소리로 다투는가 했더니 급기야 김을 부수는 소리가 났다. 잇따라 홍천댁에 날 죽이라는 고함이 터져 나오고 방바닥을 치며 어이어이 통곡하는 울음소리도 났다.
도코의 음성은 한마디도 밖으로 들리지 않았다. 이윽고 울음소리는 그치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도점은 조여드는 가슴으로 밥상을 차리다가 안도의 숨을 내쉰다. 뭔가 아직 의아로운 것은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몸을 떨며 화를 내는 홍천댁의 행동이었다. 추겨울에 접어드는 산골의 아침 저녁은 제법 쌀쌀했다. 삼배 헝겊에 알맞게 끓인 한약을 짜며 도점은 어깨를 으스스 떨었다. 약사발을 차반에 받쳐 허리를 펴다 말고 어찌란 현기증에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서 있었다. 며칠 전부터 밥맛이 통 없고 게다가 먹으면 곧장 토해내곤 했다. 도점은 참으로 이상한 속병이라고 생각했다. 어디 뚜렷이 아픈 것도 없는데 도무지 밥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 그녀는 이런 증세도 아마 송황신이 조화를 부리는 것일게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지난달처럼 이달 초순경에 있어야 할 몸이 내비치지도 않고 대신 이름 모를 야릇한 조화를 부린다고만 생각했다. 도점은 잠시 안정한 후에 안방으로 약사발을 가져갔다. 지난번 도코와의 다툼으로 아예 자리를 하고 누워버린 홍천댁이 마실 약이었다. 기내를 제대로 들지 못하는 계모를 위해 그저께는 도코가 손수 영계에 이름 모를 약초를 넣어 고음에서 들여놓기도 하고 지난 장날에는 싱싱한 사과와 자두 등을 사서 깨끗이 씻어 안방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아침은 덕산에 가서 한약 20봉지를 지어와 약탕관에 달여 올리라고 한 것이다. 홍천댁이 자리 보존한 이후 덕호는 낮이나 밤이나 홍천댁 곁에서 극진히 시중을 들었다. 도점은 남편이 지극한 효자라고 생각했다. 방문을 살그머니 열고 약주발을 받쳐 들어가려는데 마침 홍천댁에 배를 쓸어주고 있던 덕호가 냉큼 받곤 문을 얼른 닫아버렸다. 문 밖에 밀려난 도점은 한동안 멍청이 서 있었다. 문을 여닫을 때 시모머리밭에 있던 과일을 본 도점은 한참 동안 목속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것들이 한량없이 먹고 싶었던 것이다. 입안 가득 솟구친 침을 다시 삼키려 하자 목줄에 통증이 오듯 땡겨졌다. 도코가 닭을 고말 적에는 소증이 일어 뒤집혀지는 속을 달래다 못해 기어이 똥물을 토해내기도 했었다. 연한 살코기를 먹고 싶은 절박함으로 거의 발광에 가까운 입안과 뱃속을 안간힘을 써서 달래다가 외려 노란 쓴물을 토해내고 말았던 것이다. 저녁에 좀 훔쳐라도 먹으리라 했는데 덕호는 닭을 삶았던 속까지 안방으로 들고 들어가 버렸다. 도점은 뻐근한 입안을 가까스레 달래며 돌아섰다. 느닷없이 눈물이 빙 돌다가 후루르 떨어진다. 아버지 생각이 불현듯 솟구쳤다. 어느 해인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노란 산모가 하나를 손에 꼭 쥐고 와서 도점에게 건네주던 옛일도 떠올랐다. 그땐 그렇게 쉬고 떨던 그 모가가 새삼스럽게 떠오르며 눈물이 앞을 가림은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그녀는 전에 없이 개걸스러운 자신의 뱃속에 수치감을 느끼기도 한다. 다음 날 이른 새벽녘이었다. 도점은 번쩍 눈을 뜨며 두리번거렸다. 분명히 꿈임에는 틀림없으나 야릇한 것이었다. 딜안에 묻어둔 뱀 항아리에서 눈이 새파랗게 불을 켠 구렁이가 기어나와 안방 창살 사이로 서서히 넘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곧장 꿈이 깨쳐진 것이다. 그녀는 현실처럼 하도 선명한 꿈임에 은근히 걱정이 되어 벌떡 일어났다. 조용히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안방편으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아침잠이 유난히 많을 그네들인데 연이 떼가지 않게 불이 켜져 있었다. 이상한 괴성과 신음이 안방에서 흘러나왔다.
도점은 바짝 귀를 방문에 붙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코의 광적인 헐떡임과 홍천댁의 기이한 신음과 가쁜 숨소리는 분명히 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얼떨떨함에 멍에 있는 그녀 귀에 헐떡거림은 서서히 멎어지고 낮으나 야멸진 홍천댁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공보년을 오늘 꼭 처치해야겠어. 그년도 나보다 좀 늦긴 하나 씨를 가진 것임에 틀림없어. 일이나 부려먹으려던 년인데 이 년이 이제는 살살 암내를 피워. 오늘 그년을 골짜기 쏘로 꼬여낼 테니 인혁이 뒤에서 떠밀어버려. 그러고 골짝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내와 붙어 도망쳤다고 퍼뜨리고 우리는 이곳을 떠나는 거야. 그리고 버젓이 펼쳐놓고 우리들의 아기를 낳아서 재밌게 사는 거야. 사람의 행적이 뜸한 새참역에 그년을 꼬여낼 테니 알았지? 그것도 아기를 뱉나? 틀림없어. 그러니 문제는 더 크지. 살려두면 뒷날이 귀찮거든. 아예 없어버려야 해. 오늘 알았지? 도점은 슬금슬금 뒷걸음을 치다가 하마터면 나동그라질 뻔했다. 사례문을 살짝 밀고 나와서 산을 향해 냅다 뛰기 시작했다. 나뭇가지에 옷이 걸려 찢어지고 비녀가 뽑혀지고 고무신이 벗겨져 나간 것도 의식치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마냥 뛰기만 했다. 산등성이 하나를 넘었을 때 밝은 태양이 솟았다. 어질스런 현기증과 비오듯 흐르는 땀으로 범벅된 얼굴과 몸뚱이를 쉴 수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휘청거리며 그냥 뛰었다. 아침 이슬을 받던 산토끼와 다람쥐들이 화다닥 놀라 달아났다. 허우적허우적 더욱 깊은 산속으로 연신 뛰었다. 아기를 베었다는 황홀감과 두려움으로 도점은 실금실금 울며 불며 엉금엉금 기듯 뛰었다. 산에 살기라. 아기와 더불어 산에 살기라. 하늘과 바람과 나무와 흙과 선앙덩과 새들과 짐승들과 아기와 살기라. 산에 살기라. 햇살은 어느 사이 천왕봉 위에 걸린 듯 떠 있었다. 오늘의 소설 산가시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연 속의 관능을 보여준 소설이라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싸늘하지만 그윽한 밤공기 그리고 달빛을 좋아하는 구독자라면 참 따뜻한 소설이다 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기어이 또점이 산속으로 도망한 그때서야 긴장했던 숨을 쉴 수 있었죠. 이제 또점이는 자연의 품에서 관대함과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 여기면서 오늘의 소설을 마칩니다. 하소담은 다음 소설에서 또 뵙겠습니다. 편안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